이제 뭐 비트코인은 지금 보면 뭐 제가 그어놓은 선 위에서 이렇게 우락 내려오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 한 주는 올랐다. 이게 두 주 올랐다. 두 주 내렸다. 또 한 주 올랐다가 또 한 주 내렸다가 또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제 요 구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저점을 저점은 여기 이평선 이렇게 따라 이평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표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조금 올라간 게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표시가 안 나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근데 여기 보면 이평선 중에 이 검정색 이평선, 여기 검은색 있잖아요. 검은색 이평선이 이게 52주 이평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52주 이평선인데 52주 이평선이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52주 이평선이 이게 뭐냐면 이게 365일을 이렇게 7일, 일주일 7일이잖아요. 365일을 7일로 나누면 이게 대략 한 52 정도 돼요. 52. 그러니까 이게 이제 52주 이평선이니까 1년짜리. 1년짜리 이평선이다. 1년짜리,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1년짜리 이평선인데, 저는 이제 52주 이평선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과거를 보면, 여기 52주 이평선, 여기 제가 그려놓은 선하고, 여기 52주 이평선 있잖아요. 52주 이평선, 52주 이평선하고, 여기 제가 그려놓은 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밑에 있다가 이게 올라가면,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을 갔지만 아무튼 그래서 52주 이평선을 올라가면 아무튼 이렇게 크든 적든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오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52주 이평선 안 깨잖아요. 52주 이평선 안 깨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도 보면 52주 이평선 안 빼니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크든 적든 이렇게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52주 이평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52주 이평선에 부딪히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1, 2주 후면은 이제 이렇게 위로 가 있을지 밑으로 갔을지 이제 이게 나올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일단 여기로 올라가야 그럼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평선 있잖아요. 요 이평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이런 파동을 만들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이제 이 이평선하고 이제 부딪히고 있어서 지금 이게 여기를 이제 뚫고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몇 주 더 부딪힐 건지 이것을 이게 잘 보면서 이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보면서 이 선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걸 이제 확인해 보면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무튼 여기를 넘어서 요 정도 넘어서 여기까지만 가져도 이제 저희한테 이제 비트코인은 뭐 저기 가는 거고 그렇게 가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이게 저희가 이제 약간 대박을 생각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뭐 요 정도 흐름만 이렇게 잘 가져도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그냥 조정받는 거예요. 기간적으로 한 주 올랐다 한 주 내렸다 한 주 올랐다 한 주 내렸다 제자리죠 제자리. 그런데 이제 이평선 여기 이평선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지금 52주 이평선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경계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또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또 올라가기를 바라야겠죠. 이게 이왕이면 내려와도 상관없는데 내려오면 이제 어차피 조정을 그만큼 또 조정 기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올라가는 게 좋죠. 올라가는 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하는 게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나스닥의 흐름, 달러 인덱스의 흐름과 그 나스닥의 흐름,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앞으로 1주, 2주, 3주 이렇게 미래에 1주, 2주, 3주에 걸쳐서 그런 달러 인덱스의 흐름과 그다음에 나스닥의 흐름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그 비트코인의 흐름도 결국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갈 거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52주 선을 딱 부딪히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들도 제가 드린 알트코인들의 흐름도 결국 결정이 날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가기를 이렇게 이제 바라면서 제가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기를 이렇게 이제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희 뭐 바람대로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일단은 52주 선을 거기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거기서 또 이렇게 이제 몇 주를 더 시간을 끄느냐,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달러 인덱스와 앞으로 그 나스닥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앱토스나 그 스레스 홀드 뭐 이런 것들은 아니 그 조정 단계. 그건 뭐 차트 보실 필요도 없이 이 조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이 중요하니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주, 2주, 3주에 걸쳐서 비트코인이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납니다. 소음이 어디서 들리지? 자꾸. 자, 그 다음에 계좌는 지금 뭐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그 영향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제 항상 이제 원금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원금을 제가 수강생분들도 이 원금을 가장 중요하게 카운트를 하셔야 된다. 이제 원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어차피 투자를 해서 그 주식 계좌 안에서 본인들이 그 복리로 해서 만들어 가시려면 가능하면 거기에서 돈을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것을 이게 넣는 거에 상관없지만 자꾸 이제 빼내고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본인들 원금이 얼마인지가 잘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돈을 중간중간에 빼내면 본인들이 원금을 빼는 건지 수익금을 빼는 건지 이게 애매해진다. 본인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들 여윳돈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중장기로 쭉 이어가시는 쪽으로 하고, 그래야 원금이 얼마인지 수익금이 얼마인지 복리 효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자꾸 하면 본인들이 그게 계산이 안 돼요. 나중에 그러지 않겠어요? 나중에 본인들이 원금이 빠진 건지 수익금이 빠진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야, 손실 난된 상태에서 빼면 당연히 원금이 빠지는 거지만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자꾸 넣고 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원금이 빠지는 건지 수익이 빠지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중장기로 해서 복리 효과를 쭉 만들어 가시려면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거야. 그 원금을 정확하게 카운트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돈을 이렇게 빼시게 되면 복리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그래서 원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록, 이게 원금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 계좌야 뭐 넣고 뺀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계속 제가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조정을 살짝 많이 받은 거는 이제 살짝 받으니까 이게 3천 근처 갔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계좌는 이렇게 시장 따라서 이게 추정 예탁금이 이렇게 늘고 줄고 하는 거예요. 추정 예탁금. 그러니까 계좌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추정 예탁금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금 대비 추정 예탁금이 느는지 주는지, 그 많이 느는지 많이 주는지, 시장 대비해서 시장 떨어지는 폭에 대비해서 계좌가 주는 폭이 더 큰지 적은지,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 특히 상승장이나 강세장 올라갈 때, 시장 올라가는 폭보다 내 계좌 추정 예탁금이 늘어나는 폭이
더 큰지 적은지 이것을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는 시장보다 적은 폭으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시장보다 큰 폭으로 올라가면 본인도 포트폴리오가 잘 짜졌다는 그게 증거인 거고, 그 반대로 나오면 본인들이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건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떤 종목들로 구성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대비 더 강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약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본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떤 종목으로 구성해서 가느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이 어떤 타이밍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흐름들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본인들 추정의 탁금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변곡점이 나올 때, 변곡점이 시장이 이제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도 그렇죠. 이렇게 2,500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또 살짝 조정받잖아요. 이런 데가 변곡점인 거예요. 변곡점. 이런 데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이런 데가 변곡점. 어려운 얘기지만 이 변곡점. 이 변곡점에서 내 계좌가 추정했다금 얼마였고 추정했다였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든지 이렇게 해야 본인들 이 계좌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좌의 추정예탁금의 흐름, 추정예탁금의 흐름, 이 흐름이 중요하다. 흐름이. 어차피 시장 따라서 이렇게 늘고 줄고 하는데 숫자는 이게 변동을 하는데 이게 이 변곡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계좌 흐름이 바뀌어 가는지 그것을 이제 잘 살펴보면서 본인들 계좌를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결국 이 계좌를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좌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계좌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종목 관리하고 계좌 관리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종목 교체할 때도 그 계좌 관리를 위해서 종목 교체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종목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자한테 남는 것은 종목이 남는 게 아니고 결국 계좌가 남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5년 후, 10년 후에 본인들한테 남는 것은 본인들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남는 게 아니고 계좌가 남는 거잖아요. 계좌가. 그러니까 종목 관리보다는 계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러면 계좌 관리를 어떻게 잘 해갈 거냐? 그것은 지금 같은 흐름을 자꾸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살펴보면서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시장 대비해서, 시장 흐름 대비해서 본인들 계좌 흐름이 안 좋다,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본인들 계좌 흐름이 시장 흐름보다 더 나쁜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를 결국 본인들이 찾아야죠.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종목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문제를 찾아야, 문제를 찾았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안 하면, 문제를 찾아놓고 해결 안 하면 또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게. 자, 그래서 제가 그 종목 교체가 그 해결하는 그 방법, 해결하는 어떤 실제 모습을 제가 그때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본인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본인들이 계좌를 잘 관리하려면 그렇게 시장이 바닥권에 왔을 때 제가 했던 그런 종목 교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본인들이 계좌를 잘 관리해 가려면 결국 바닥권에 왔을 때, 시장이 바닥권에 왔을 때 그때 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게 상승자로 갈 때 본인들 계좌 상태가, 추정했던 상태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셔라,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시장은 오늘 시장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그지? 오늘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이 사고 그죠? 여기 둘이 파는 만큼을 개인이 샀잖아요. 보면 코스닥은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이. 그러니까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이게 수급을 보면 이게 이건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보는 거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 왜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지 이게 수급에 딱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장 끝나고 보는 게 아니고 장 시작하고 한 9시에서 한 10시 사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급 현황을 보면 오늘 시장이 어떻겠다. 이게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보면. 그런 걸 하시라고 이걸 이제 장이 끝났지만 이걸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응용하시면 된다. 오늘 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오늘 장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 수급을 이렇게 누가 사고 누가 팔고 그러니까 9시에서 10시 사이에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 보면 대략 오늘 시장이 약세장일지 강세장일지 행보장일지 어느 정도 나온다 얘기죠. 근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변화는 올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9시에서 한 10시 사이 이때 이렇게 좀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시장이 어떻겠다 이런 것들이 대략 나온다네요. 대략 한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 80%뭐 그런 정도 흐름만 나오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보셔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장 끝나고 나서 뭘 이렇게 자꾸 보냐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율은 제가 얘기했듯이 환율은 지금 제가 볼 때 고점권에 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고점권 지금 보면 이제 선 보면 고점권에 거의 와 있죠. 고점권 여기 보시면 이 고점권에 거의 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간다고 해도 다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환율 가지고 막 환율이 어디 간다 뭐 자꾸 얘기하는데 응?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뭐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환율을 보는 게 이게 우리가 달러를 투자하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주식시장하고 중요하게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래서 환율의 흐름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조정을. 환율이 올라오니까. 환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면 이게 올라오는 동안에 조정을 받고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고점권이라는 의미는 이제 여기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제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죠.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내려간다. 다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기에 환율이 오르면서 조정기.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중요하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 조정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조정기에서 뭘 해놓고 보내느냐. 이 조정기가 기회다. 이게 조정기가 기회인 거예요, 기회. 시장이 조정받을 때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의 기회가 있는 거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만큼 살 종목이 적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살 종목이 많은 거지. 조정받을 때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때는 살 종목이 그만큼 적어진다. 반대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트코인 그림 보여주면서 설명했잖아요. 막 그 고점권에 가면 막 개인들이 줄 서 있잖아요. 아까 보시면 그 바닥권 했을 때는 그냥 살려는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이게 시장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환율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사실은 환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달러 인덱스도 고점권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고점권이에요. 달러 인덱스. 이 주봉인데요. 주봉. 이 주봉. 주봉. 이 고점권입니다. 고점권 여기.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달러 인덱스는 여기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여기 일단 100을 거쳐서 95 거쳐서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도 내려가야 된다.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거 내려가야 된다. 그게 흐름이다. 왜? 이 고점권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고점권 이 고점권도 이게 고점권도 이 고점권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공급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건 막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억지로. 이게 미국의 빅스텝, 자이언 스텝,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것은 막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억지로. 억지로 막 물가 잡겠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놓은 이 고점권은 당연히 시간 지나면서 제자리로 간다. 제자리로 간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갑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 이제 이 달러 인덱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거에 맞춰서 이게 주봉이죠. 이 주봉이 달러 인덱스를 올라가니까 결국 이거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도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는다. 이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왜 비트코인이 여기서 막 팍팍 치고 못 가냐? 우리 코스피 시장이 막 저기 2,700, 800 빨빨 가지. 왜 못 가냐? 비트코인이 왜 저기 막 4,000, 5,000 빨빨 가지. 왜 못 가냐? 그 답이 이 달러 인덱스에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코스피도 거기에 맞춰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 답이 다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왜 시장이 빨리빨리 안 가느냐. 응? 그렇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또 내려가는 흐름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게 되면 이제 코스피도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또 가다가 이렇게 이러면서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달러 인덱스가 이게 상승이 아니고, 제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에요, 반등. 이게 반등이라는 의미는 다시 떨어진다. 시간 좀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런 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좀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이 반등이라고 얘기 안 하고 막 상승이라고 얘기를, 상승이라고. 상승이라고. 그리고 또 막 달러니 환율 가지고 막 또 그냥 유튜브 이런 데서 또 온갖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그 개인들 놀래서 다 도망가라고 이렇게 응? 그렇다도 심장 약간 개인들 다 놀래서 도망가라고 그죠? 그래서 반등하고 상승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면서 하면 좋겠는데 언론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언론이라는 것은 절대 이 개인 편이 아니다. 언론은 이 세력편이다, 세력편.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세력한테 유리한 얘기를 계속 한다. 응? 그래서 언론을 보실 때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 개인인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세력인 돈 많고 정보 많은 세력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응?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이 언론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쪽으로 오히려 그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기준들 달러 인덱스가 뭔지 그건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달러 인덱스가 뭐고 그 달러 인덱스가 왜 중요한지 이것도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지금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게 달러 인덱스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주일 동안
그걸 살펴보면서 그 지나간 일주일 시장이 왜 그랬는지,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는지, 내려갔으면 왜 내려갔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상승적으로 갈 건지 하락적으로 갈 건지는, 이것은 이렇게 달러 인덱스만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상승인지 반등인지 그걸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본인들이 그림을 보실 때도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누구나 다 보는 거죠. 이게 상승인지 반등인지, 왜 상승인지 왜 반등인지 그 이유를 알면서 봐야죠. 그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할 때도 그게 조정인지 하락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죠. 하락인지 조정인지. 자, 그 두 가지를 항상 구분. 올라가면 올라가는지 그게 반등인지, 떨어지면 그게 진짜 하락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잠시 조정받는 건지, 그 구분을, 그 네 가지를 구분을 잘하면 돼요. 그 네 가지를 본인들이. 누가 이렇게 그걸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꾸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본인들이 그것을. 그리고 본인 판단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본인이 판단했던 대로 그렇게 가는지 흘러가는지 아닌지.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고 이게 틀리면 이게 왜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쵸,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겠다는 얘기죠. 점차 보면. 자, 달러 인덱스는 그렇고요.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그 미국의 나스닥도 뭐 뻔하잖아요.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나스닥이 내려가잖아요.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받잖아요. 나스닥이 조정받잖아요. 나스닥이 이게 달러 인덱스가 아까 본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이 아니고 반등,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니까 바로 나스닥이 하락을 하잖아요.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추세를 완전히 바꿨냐? 이건 좀 봐야죠, 이게. 그러니까. 자,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니까 나스닥이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나스닥이 왜 조정을 받는지. 바로 이 그림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 코스피, 코스닥, 비트코인 다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큰 순서로 보면 달러 인덱스, 지금 같으면 달러 인덱스가 중심에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달러 인덱스가 오르냐 내리냐가 결국 전체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 이 글로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금융시장의 방향을 잡아간다. 음? 달러 인덱스가 상방이냐 하방이가 이게 전체 금융시장, 글로벌, 글로벌한 금융시장의 방향을 잡아간다. 거기에 비트코인까지 포함해서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 그래서 이제 세력들 큰 기관들은 이 달러 인덱스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나침반 비슷한 그런 내비게이션, 나침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살짝 받은 게, 삼성전자는 이렇게 삼성전자는 지금 이게 상승 중에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해서 이렇게 여기를 깨서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어디서 지지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이게 다 아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종목이지만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삼성전자를 팔아서 그 돈이 이게 달러로 가는 거죠. 달러로 이게.
달러로. 달러로 가는 게 이득이니까 달러로 옮겨가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삼성전자를 파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지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떨어지면 이게 하락이냐 조정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 판단을. 아까하고 반대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게 하락인지 조정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 판단.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거 이제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앞으로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야,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죠.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어떤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해야,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이게 하락인지 조정인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달러 인덱스가 저는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돼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하락인지 조정인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미래의 어떤 판단이 이렇게 돼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인지 하락인지 이게 연결돼서 이게 판단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가느냐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시장으로 연결이 되고 그 시장이 다시 종목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고, 아까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쭉쭉쭉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서 보면, 그래서 내가 판단을 어떤 걸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을 왜 그쪽으로 방향을 왜 그렇게 잡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본인이 어떤 설명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고점권, 바닥권을 얘기하는 게 그 추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고점권이냐, 바닥권이냐,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고점권, 바닥권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게 중간쯤에 있을 때 그게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이 판단이 돼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을. 그거에 맞춰서.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자자가 본인들이 투자를 성공시키려면 결국 본인 자신을 믿어야 된다. 본인 자신을 믿는다는 얘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판단하는 것을. 응? 근데 막 우왕좌왕하면은 그저 막 그때그때 다르고 우왕좌왕하면 그러면 아무런 대응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제자리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우량주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제가 포스코 홀딩스나 아까 에이코 프로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어디였어?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드린 우량주 자,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이게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일봉인데
아까 보면 그 삼성전자하고 다르잖아요. 그 삼성전자보다 지금 보세요. 그 삼성전자하고 이 포스코 흐름을 비교해 보세요. 아까 삼성전자 방금 봤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이 포스코 흐름을 보면 뭐가 흐름이 더 좋으세요? 쫙 보면. 한번 써보세요. 아까 본 삼성전자 흐름하고 이 포스코 홀딩스 흐름하고 뭐 어떤 종목 흐름이 더 좋으세요? 보면. 그러니까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도 그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시장 대비 보면 삼성전자 흐름도 그렇게 나쁜 흐름도 아닌데, 근데 그 삼성전자 흐름하고 이 포스코 홀딩스 흐름을 보면 이 포스코 홀딩스 흐름이 더 좋잖아요. 저기 눈으로 보면 딱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왜 좋냐 이게 아니고 딱 보면 벌써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본 건데, 이것을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면, 자, 이 포스코를 보세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여기 76만 5천 원까지 갔었잖아요. 76만 5천. 이게 몇 년도에 이게 보면 2008년도. 2008년도에 2008년도에 포스코가 76만 5천 원 갔을 때, 이때는 포스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컸다 얘기죠. 그러니까 응? 제가 지금 그래서 이 포스코가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컸던 이 포스코가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거의 보면 2008년에서 여기 보시면 거의 10년 이상을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월봉으로 보면 지금 오른 것 같지만, 포스코홀딩스가 그냥 뭐 여기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여기가 거의 바닥이었잖아요.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RSI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특히 이렇게 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철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다. 철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2차 전지, 2차 전지의 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이제 그 지나간 10년간 이렇게 하락 추세로 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을 보면 이 포스코홀딩스가 어쩌면 여기를 넘어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여기 당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10년 걸쳐서 보면,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러냐?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반도체 시장에 거의 아무튼 보면 규모로 보면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이 제일 큰데, 지금 반도체 시장의 시장 규모가 거의 2배 이상 큰 그런 어떤 시장 흐름으로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2, 3년 후, 3, 4년 후만 가도 상당히 시장에서 중심이 돼 있을 게 우량주로서는, 지금도 시가총액이 한 27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350조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50조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한 27조 이렇게 되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포스코가 이제 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앞으로 이제, 그래서 시가총액이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본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위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역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 10년 후쯤이면은 어쩌면 이게 삼성전자하고 이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에서 이 역전이 이게 순서에 있어서 역전이 됐을 가능성도 꽤 높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런다? 제가 볼 때 2차 전지 2차 전지 시장의 영향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해서 아까 분할 매도하고 그 나머지를 한번 쫙 잘 들고 한번 가보셔라. 자,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제가 얘기한 에코프로가 이게 보시면 거래량이 쫙 없다가 여기 보면 이게 거래량이 그 가격도 뭐 거의 제자리 있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6조, 7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한 그잖아 이게 지금 거래량이 보면 이런 게 지금 세력들이 매집한 거잖아요. 이런 게 이런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세력들이 매집 이렇게 매집을 이게 이제 한 번에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매집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격 움직임 없이 매집을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을 이렇게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 10만 원 잘 보세요. 이게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월봉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월봉인데 이게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오늘 이번 달 이거 나오기 전에 보면 여기 15만 원하고 여기 떨어질 때는 여기 보세요. 그 5만 원 밑에 그죠? 5만 원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 몇 달간을 보세요. 여기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게 몇 개월이 이게 월봉이니까요. 월개월 이게 보면은 2022년도 1년 동안 여기 보시면 위로 플러스 50% 10만 원 기준에서 보면 밑으로 이게 5만 원이니까 밑으로 마이너스 50% 이렇게 이게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막 위로 아래로 막 이렇게 흔들어 대면서 이런 구간이 바로 이제 여기 보면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런 데 보시면 이런 데 보면 그 개인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게 앞에서 막 어떻게 막 파동을 이렇게 막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앞에 이런 그림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들이 물려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개인들이 이런 구간이 나왔었어야 물려있는 개인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고 없는데 이제 이렇게 가니까 개인들이 따라 붙으니까 그 여기 막 2차 전지 얘기하면서 그 2차 전지 얘기가 막 2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2년 전부터 2차 전지 얘기 막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막 그 시장에서 테마로 등장하고 그러면서 개인들이 막 따라 붙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따라 붙는 개인들을 이렇게 이제 한 1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개인들 이렇게 따라 붙은 개인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를 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개인들이 물려 있었으면 이제 이런데 물려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을 거의 정리했어요. 이제 월봉산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구간에는 여기 지금 개인들의 매물이 없잖아요. 보시면 개인들의 매물이 없다. 지금 가격은 지금 막 28만, 26만 원 이렇게 와 있는데 보면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도 이게 에코프로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주, 7주 이렇게 되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개인들 눈에 보면 이게 거의 꼭대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앞으로 어느 정도 가 있을지가 잘 안 보이니까 이 꼭지처럼 보이는데 이게 오늘만 해도 막 거의 한 15% 올랐어요. 이게 오늘 좀 떨어졌으면 좋겠더만 오늘 또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강생분들한테 드리려고 이 종목을 그래서 좀 제발 좀 떨어져라. 그때 오늘 또 올라요. 이게 오늘 장 떨어지는데 오늘 또 15% 올라가지고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월봉인데 이게 보시면 뭐 연봉도 의미가 없지만 이것은 연봉으로 보시면 그 작년 같은 경우 연봉입니다. 연봉 제가 얘기한 연봉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보시면 여기서 이 막 음봉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걸 다 끌어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쫙, 이거 음봉을 여기까지 만들었다가, 이거 쫙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꼬리.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 그 1년 동안 여기에서 개인들 물량을 재울 때는 거의 다 이게 뺐다시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개인들 물량을, 그쪽 여기 이렇게 가니까 개인들이 이런 데서 막 많이 따라붙었지 않겠어요? 이런 따라붙은 개인들을 여기서 다 뺏은 거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1월 달, 2월 달, 지금 한 두 달, 1월 달 두 달, 이게 두 달에 걸쳐서 이게 보시면 10만 원부터 해가지고 이게 얼마예요? 20,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거의 막 100몇 프로가 올랐잖아요. 두 달 동안에.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시가총액이 6주, 7주짜리인데, 시가총액이 6주, 7주짜리인데, 이게 이 연봉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개인들 눈에는 이게 꼭지로 보이지만 저는 여기가 저는 앞으로 2, 3년 후에 10년까지는 아니고 2, 3년 후에 올라가 있을 걸 생각하면 저는 여기는 그냥 한 무릎 정도 보인다. 무릎 정도. 제 판단으로. 자, 이거 이제 제 해석이에요. 이게 제 해석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복만 이 월봉만 보면 연봉 월봉만 보면 이걸 어떻게 사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에코프로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포스코야 원래 대기업이었던 거고 이제 이렇게 에코프로는 10년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돈을 본격적으로 버는데 이런 회사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한 2, 3년 한 일할 수주를 지금 다 해놓고 있다. 앞으로 2, 3년. 앞으로 2023년도, 2024년도, 25년도 1월 수주가 뭔지 알잖아요. 수주. 우리가 선박에서 수주한다 하듯이 여기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수주를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서 수주를 해서 지금 일할 것이 지금 넘친다 얘기죠. 보면.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이 에코프로 시가총액에서 차이가 나지만 지금 이 에코프로도 지금 이 2차 전지 종목으로서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장주로서 손색이 없다. 저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2, 3년 후에, 3, 4년 후에 충분히 2차 전지 쪽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분야 쪽에서는 대장주가 돼 있을 가능성이 지금도 어느 정도 대장주가 돼 있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 가면은 더 격차를 더 벌릴 거다. 왜? 아까 제가 했죠. 그 기술 그 진입 장벽이 높다고. 요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쪽이고 그 신규 사업자들이 어떤 규모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대장주로서 아까 포스콜딩스하고 이쪽 에코프로 이쪽이 나름대로 대장주 2차 시장에서는 대장주 우리 결국 2차 전지는 한국 시장에서 대장주면은 이게 세계 시장에서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아마 5년 후 10년 후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아마 탑3 기업이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자,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그 LG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승부를 걸은 거예요. 30년 전부터. 그래서 그 30년을 준비한 분야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뭐 아무튼 그런 쪽에 막 과감하게 그 LG화학하고 막그 무리수가 따르는데도 그때 막뭐 있잖아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막 하면서 시장에서 물리를 일으키면서도 그쪽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했겠죠. 그때 막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데들도 지금 2차 전지 쪽인 거죠.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좀 바닥권은 아니지만 바닥권은 아니죠. 이제 바닥권이라면 이런 데가 바닥권이었는데 이런 데가 이런 데가 바닥권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 정도는 한 무릎 정도 된다.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뭐 한 2배 올랐지만, 2배 이상 올랐지만, 여기 대비하면은 뭐 엄청 오른 거죠. 5만 원부터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5배, 6배 오른 건데,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아까 제했잖아요. 이쪽은 이 성장성이 10년간 가장 높을 쪽이라고요. 성장성이.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보면 이 바닥권 대비 고점가에 보면 막 50배도 올라와 있고 100배도 올라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성장 산업인 거예요. 그게 성장 산업. 그게 아까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브리지텍도, 이 브리지텍도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이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자, 브리지텍도 지금 세력들이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집한 건 지금 매집이에요, 매집. 제가 봤을 땐 매집입니다. 이것도 매집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고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이고, 이제 이것을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그러는데, 이걸 이제 월봉으로 보면, 그죠? 월봉. 월봉을 보면 이것도 좀 비슷한 그림이죠. 이것도 브리지텍도, 뭐야, 자, 브리지텍도 보면 지금 이런 데서 매집을 지금 잘 해놨잖아요. 매집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이게 막 안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일성건설 보여드리면서 자꾸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이게 안 갈 것처럼 보이잖아. 안 갈 것처럼. 이게 이걸 누가 간다고 봐요. 이게 가니까 간 거지. 안 갈 것처럼 보이잖아. 안 갈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림을 이게. 이렇게 안 갈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2달에 걸쳐서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세력들 입장에서 고점이냐? 아니죠. 이것도 세력들이 고점이 아니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앱토스에서 설명한 비슷한 설명이에요. 이런데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었잖아요. 이걸 지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꼬리 달 때 여기 개인들이 물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를 사준 겁니다. 사준 거. 이거 다 여기 개인들. 그러니까 어떤 가격으로 사냐?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세력들은 왜 세력이냐면 바닥권에 있을 때 비싸게 사줄 줄 아니까 세력인 거예요. 비싸게 사줄 줄 아니까. 그러면 비싸게 사서 돈을 어떻게 버냐? 이렇게 비싸게 사서 자기들이 여기서 많이 가면 되죠. 많이 가면. 비싸게 사가지고 많이 보내면 되죠. 비싸게. 이게 개인하고 세력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이 브리지텍도 지금 여기를 넘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넘었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개인들이 물려 있는 게 없죠. 여기는 이제 여기 따라 들어가 있는 개인들이 있겠지만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종목은 그 개인들이 막 우르르 들어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개인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 들어있는 종목이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응? 그 개인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해 가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응?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앱토스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게 여기 대비 보면 이게 얼마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갈 이익을 봐야지죠. 가야 돼. 근데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테마하고 지금 연결 지금 돼가는 종목이니까 나름대로 보면, 그래서 이걸 고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해서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본 겁니다. 월봉으로.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기정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 가기정 그림.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요걸 보려고 한 거지 이걸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결과물인 거고 이것은 기술적 해석이라는 것은 여기를 보면서 해석을 의미가 있지 이걸 보고 해석을 하면 그 결과를 놓고 해석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또 여기가 끝이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기서 끝내려면 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게 사는 얘기 이 세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바보 같은 짓을 뭐하러 해요. 응? 아, 돈 이만큼 벌려고 이만큼 늘려고 이걸 다 사죠 이것을 그렇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기술적 해석하면서 그 쌀장수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쌀장수. 그 시장에 쌀이 100가마 있으면 세력이 100가마 중에 90가마를 주고 있으면 그 10가마, 그 10가마가 시장에서 유통하는 거 그것은 세력 마음대로 흔들어댈 수 있다. 왜? 물량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세력이 100가마 중에 10가마밖에 안 들고 있다. 그러면 그 90가마, 개인들이 들고 있는 90가마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엄청 어렵죠. 그게. 응? 그게 물량 확보인 거예요. 근데 최대한 바닥권에 있을 때 물량을 많이 확보해놔야 그 나머지 물량들을 세력들이 주고는 있지 않지만 결국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어서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다 관리를 해갈 수가 있다.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은 이제 아까도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손절하면 날아간다니까요. 건설업종은. 자, 건설업종에서 음, 오늘은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을 안 보고 건설업종의 이 대장주를 보겠습니다. 대장주. 자, 이제 월봉으로 보면 현대건설. 현대건설을 저희가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건설업종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 현대건설이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지금 여기 조정받고 있지만 현대건설이 상승하고 있다. 그쪽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상승. 그 이런 데서 좀 매집도 해놨고 이 대장주가 매집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팔아가지고 무슨 세력이 뭐 돈 번 거 있겠어요? 그래서 매집을 해놓고 여기 이제 잠잠히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건설 관련 지금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장주를 보면 건설주 대장주 현대건설이 이렇게 좀 상승 중에 있다. 상승 중에 이게 반등이냐? 아니 상승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고 자, 그 다음에 GS건설도 보면 GS건설 GS건설도 비슷하잖아요. GS건설 현대건설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GS건설도 이렇게 아무리 지금 막 해서 아파트 시장이 안 좋고 막 뭐가 이게 뭐 그러고 있지만 이 대장주들은 막 지금 막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바닥을 만들고 있거나 아까 현대건설 같은 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게 약간 상승하고 있고 대장주들이 그냥 바닥을 좀 만들고 있거나 지름 중이다. 결국 이제 이 대장주들의 흐름이 중요하니까요. 이 대장주들의 흐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설 업종들이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테마나 이런 것들하고 저희는 이제 대장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데 지금 시장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건설 업종들이 이게 악재 호재가 지금 섞여져 있어요. 건설 업종들이 왜 빨리빨리 안 가냐면 악재 호재들이 지금 반반 섞여져 있다. 악재 호재들이. 그 악재는 뭐냐? 알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막 해서 막 미분양에다가 막 그렇잖아요. 수도권이 어디니 지금 아파트 져가지고 그 분양하려면 뭐 청약이 어떻다는 둥, 뭐 미분양이 어떻다는 둥 지금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건설업종이 이제 이런 악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악재 부분도 있고
근데 또 뭐 네옴시티니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니 뭐 해가지고 또 이런 호재도 있다는 거, 호재도. 그러니까 이 건설 업종들이 악재 영향도 받았다가 호재 영향도 받았다가 이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아까 대장주들이 그 흐름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그 개별주들은 다르다. 근데 개별주들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대선주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건설업종도 이게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지금 그 이재명 그분이 지금 뭐 국회 뭐 아무튼 그 해가지고 부결이 됐잖아요. 그때 뭐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던데, 그게 내일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 종목들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종목 중에는 이게 이제 그 이재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종목도 몇 개 있고, 지금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낙연하고 연결, 이게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미래. 이게 과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 그 이낙연 이분이 뭐 6월 달에 온다, 뭐 앞당겨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이제 오늘 이재명 그분이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부결된 것이 이제 내일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건설업종들, 이게 저희가 그쪽에 연결된 건설업종들, 그런 종목들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저도 궁금해요. 지금 궁금한데, 이제 그런 영향들도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고,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남아토건인가? 아무튼 그걸 제가 자꾸 보여드리면서 한번 지금은 설명 안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 남아토건을 설명했던 것은 제가 그냥 설명한 게 아니고 이낙연 그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낙연 그분이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그분의 이 부결이 지금 이제 막 압도적으로 부결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표 차이로 이렇게 좀 부결이 돼서 요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게 이제 어떤 구도로 흘러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튼 내일 시장에서 뭐 반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건설업종을 들고 있는데 어떤 한 테마에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네옴시티도 생각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쪽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 이 정치적인 부분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대선주 종목 몇 개 들고 있는데, 이제 아무튼 3월 8일인가 그러면 또 이거 국민의힘당 또 대표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 대표가 또 누구로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또 저희 종목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가 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한나라당 이제 결국 이제 그잖아요. 뭐 김기현이 되느냐, 아니면 안철수가 되느냐, 뭐 천하람이 되느냐 이건데, 아무튼 그거에 따라서 이게 저희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종목을 좀 구성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악재 호재가 이렇게 이제 또 보면 반반 이렇게 이제 특히 건설 업종들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요. 시장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는 부분도 좀 있고, 그게 아까 이제 그 대장주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대장주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아주 지금 엄청 안 좋은데도 그 대장주들 흐름이 막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아까 그 현대건설 아닌 것도 아니면 상승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막 엄청 상승한 건 아니지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좀 상승 추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주들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면 좋은 거예요. 저희가 대장주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그 저희가 생각하는 테마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기다리면 온다. 그리고 이제 그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좀 진작에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또 나경원 그분이 또 뭐 그쪽에 위원장 맡았다가 또 무슨 대표 나간다고 했다가 또 그냥 또 우습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음, 그게 진작에 갔어야 될 종목들인데 그 저출산 이쪽 종목 그 저출산이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근데 정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막 그 몇 개월 또 미뤄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그런 쪽을 또 아무튼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인지 막 챙기겠다 또 하니까 또 꿈틀꿈틀하잖아 이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면 이렇게 차례가 옵니다. 근데 이제 이 건설업종들을 저희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지금 일부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 들고 있는 건설업종을 다 던져버리면 그때 날라갑니다. 날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테마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핫한 이래서 막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 아까 제 서두 얘기했지만 거기서 대장급 종목들은 제가 이미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전혀 안 넣은 게 아니라 그쪽에 맞춰서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익으로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건설업종 관련 종목은 저희가 기다리는 타이밍이 이렇게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동안에도 많이 기다렸는데 앞으로 어쩔 수 없죠. 지금 시장이 워낙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그 부동산 시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종목을 좀 많이 드리고 좀 알트코인도 좀 드리고 했는데 그것들 좀 잘해서 이렇게 대응을 좀 잘 해보시면 시장이 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워낙 안 좋아서 그게 좀 문제인데 그게 이제 저희 종목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그게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을 이렇게 잘 보내고 아까 제가 보내드린 그 드린 종목들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매수하셔서 한번 잘 관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시간을 잘 보내는 게임이에요. 투자라는 것은 보면.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